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만 인사 안 하네. 워낙 저에게는 터줏대감이니까 터줏대감이니까 매일 나오고 터줏대감이니까. 아니죠. 네. 두 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말은 제일 많이 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무슨 그런 말씀을. 저기 타이머 갖다 놓고. 왜냐하면은 말을 제일 많이 해? 아닙니다.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많이 하세요. 국정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은 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로 읽으셨어요? 저는 텍스트로 이렇게 쭉. 저는 뭐 하이라이트하고 text를 읽었죠. 그렇죠. 그마저도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125분을 그분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계속 읽는다는 거는 그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너무 힘들어. 네, 힘들기도 목소리 듣기 힘든데. 견디기 힘들어. 일단 오디오 비디오를 피해서 텍스트로. 그렇죠. 텍스트로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황당한 것들 많던데. 아니 저는 진짜 딴 나라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이나 현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된 걸 알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다 팩트 체크를 해봤대요. 건 바이 건으로. 그렇지. 그랬더니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평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게 예를 들면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B라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좀 불편해하면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너무 정말로 내가 B라고 생각한다는 사람 같이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천연덕스러워. 너무 확신적으로. 너무 천연덕스러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인생리가 드는 예를 들면 딱 하나 있어. 최상병 특검이 너무 외압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너무 잘 됐대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최상병도 그래도 들어봅시다.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 두 번째로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부분 미치겠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내가 보는 거하고 완벽하게 다를 수가 있죠? 예컨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나와가지고 그때 외압이 어떻게 있었는지 시간별로 쫙쫙쫙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다음 이시원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잖아요. 우리 그것만 보고서도 게다가 그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증인 선서도 안 했잖아요. 나중에 위증의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미친 것 같던데. 아니 왜냐면은 800에 7070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본인이 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썼으면 본인이 한 행위는 외압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그런 방향일 수 있고 지금 최경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 인식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부분일 수 있고. 네. 그럼 뇌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진짜로 그런 부분일 수 있다. 네, 첫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둘째로 만약에 그게 아닌 가능성을 혹시 따져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저게 그 지금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뭐 이런 데서 저런 청문회라든가 최근에 나온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방어를 하려면 최대치가 뭐냐면은 아직 밝혀진 게 명쾌하게 없습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 어쨌든 방어하는 쪽에서는 아직 뭐가 이것도 남았습니다. 저것도 남았습니다. 아직 뭐 이런 핵심적인 의혹에 다가가려면 밝혀져야 될 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확실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와야 될 논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압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은 필요 없다. 즉 저거는 어저께 한 이제 관련 얘기들은 다 특검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로 가는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특검을 미리 차단하는. 특검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가 잘 됐다.
근데 이거 되게 인양반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나온 수사 결과는 수사위원과는 별개예요.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이야. 검사가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이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의 당정 갈등이 마무리가 되면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최병 특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걸 대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들어와도 이미 수사가 깔끔하게 됐다. 수사 외압 없는 걸로 됐다라고 지금 빠져나갈 공리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야가 뭐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거지. 아니 거부권 여야가 합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의결해버리면 재의결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거 저건 이제 가이드라인을 일단 가이드라인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사가 이거는 외압이 없다는 외압 없다는 걸 다 내려야 됐다라고 된다. 밑자락을 깔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여당에게 이야기를 한 거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휴대폰 포렌식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확인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렌식이 아니라 그 수사 기록 확인하고 통신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그거를 미리 딱 차단하면서 수사 외압이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국민들을 약간 속이는 페이킹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경고 멘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하고 이번에 30날 만나기로 했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만나는 거를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너 지켜보고 있어. 너하고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너하고 내가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지만은 너 한번 지켜보겠어. 이러면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동훈 당대표하고 만나는 게 일일날 만나니까 그 만날 때 너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조금 해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추석 때 잘 만날 수 있고 그 이후에 너랑 나랑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 부부하고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마음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마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딜을 하고 뭔가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대통령 부인은 사실 그동안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창피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대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우회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려고 그랬고 한동훈 대표 역시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대표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조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찬 만나고 연휴 전에 만나기로 했던 이게 미뤄져요. 근데 그 전에 지난달 말에 만났던 뭐 만찬인지 그 당대표 지도부들하고 같이 밥 먹었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거 왜 그렇게 만났냐, 왜 이걸 봐줬냐 이런 소리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최상병 특검으로 나를 공격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우리 부인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뻔뻔하든지 말든지 욕을 먹거나 말든지 간에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외압 없었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가 잘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검찰에 불려가거나 공수처에 불려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수사를 부인하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정쟁이다. 뭐 단독으로 처리돼서 온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수사 외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점점 조여오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인식 구조를 보는 건데 이것도 뻔뻔한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어제의 이 대통령의 이 브리핑을 보면서 딱 거짓말, 그 다음에 무식함, 뻔뻔함, 궁색함.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응급실의 현장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대 중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뭐지? 보면 아니 각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이요 지금 각 지역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광역에 다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불능입니다. 사용 불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명백하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아니면은 저는 또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예전에 대파처럼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격이 적당한 대파를 갖다 놓듯이 세트장. 응급실도 전공의가 많고 간호사들이 분지 움직이면서 환자들이 오면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떤 세트장식의 그걸 보여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29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전공의가 많은 응급실이 지금 없을 텐데. 근데 갖다 놓으면 되죠. 몇 명이라서 모아서 갖다 놓. 근데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문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장을 안 가본 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인 거고 대통령은 병원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치의가 있으니까. 아니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했어요. 제일 가봤다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본 것처럼 지금 가봤다고 워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안 것이고. 가봤다? 안 가본 것이고 네. 아마 가봤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은 아마도 네. 그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응급실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돌아가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환자를 안 받으면 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마세요. 이 의식이 있으면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가 다수인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응급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완전히 꺼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보건복지부가 계속 그렇게 말은 그렇죠. 했어. 말은 두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는 거는 경증 환자들인데 비슷한 얘기지만 경증 환자들인데 원래 응급실부터 가는 문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국민들의 그러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약하지만 한번 그러한 습관 한번 고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는 네.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돌아가게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의료개혁이든지 응급실에 가는 문화든지 뭐든지 의료 쇼핑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를 바꾸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응급실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에 이상이 생긴 다음에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 나왔어요. 아 그래? 네, 방금 전에? 오늘 나왔어요. 23%. 예.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4%가 떨어져서 23%예요. 와우. 예, 23%. 이게 5개월째 20%예요. 근데 곧 있으면 이제 10% 보겠다. 19% 올지도 몰라요. 19%.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부정평가가 엄청나게 이제 높은 거잖아요. 부정평가가 66%인데. 66. 예, 그 근거를 한번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래요. 외교 17%. 그다음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 8%. 맨날 이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부정평가 이유는 첫 번째 경제, 민생, 물가. 이게 14%. 그리고 그렇죠.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이 8%예요.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8%.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부정으로 돌아섰네. 그럼요, 부정이죠.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의료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왜 자꾸 시끄럽게 떠드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무식해서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데 응급실 가가지고 오히려 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려 놓는다,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국민들은 다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거고 국민들이 무슨 햇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을 월수금만 한대잖아요. 그렇죠. 화목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2-3번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셧다운 시켜버렸다? 충북대 병원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동네는 다른 병원이 없대요. 제대로 된 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몰라, 이 대통령은. 아예 문을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증 환자들 안 오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추석 때 우리 보고 니네 응급실 이용하지 마. 250% 진찰료 낼 거 아니면 가지 마.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너무 황당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억지스럽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거 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로 본인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개혁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주도권 때문에 나라를 또 망친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본인의 자존심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보다 중요하다. 본인의 자존심. 예,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걸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잖아요. 야, 근데 열불난 아주까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3세 미만 영유아 응급실 진료 자체가 안 됩니다. 3세 미만이?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3세 미만이 심각하더라고. 안 된대요. 지금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저 의료 상식으로라도 알아둬야 되는데 대통령은 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ER 그 응급실 전문의가 있고요. 네네. ER에서 그 주로 이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모든 응급실에 한 명씩은 다 배치돼 있어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어야 되고 옆에 스텝 조직으로 전공의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소아과 전문의처럼 어린아이가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응급실의 전문의는 소아과 전문의는 아니잖아. 응급실 전문의일 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정확히 진단을 못 내리겠는데 라고 하면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증상이 있으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스템도 또 망가졌더라고. 그 배후에 있는 전문의들 시스템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 같이 안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만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의 전문의 자체도 부족하고 전문의, 전공의는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없는 네, 거죠.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분들도 다 나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료계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분은 불 켜졌으면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불 켜졌고 다 돌아가잖아. 보건복지부가 다 돌아간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안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근데 본인이 어제 또 얘기했어요. 본인은 네. 바보 멍청이라고. 뉴라이트 왜냐하면 네. 본인은 뉴라이트 모른대요.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게 저는 그것도 뉴라이트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역사의 어떤 갈등들, 역사 논쟁 부분에 있어서 광복회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경축식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까지 몰랐으면 최소한 시의성이 있는 현안이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랐으면 비서관 저기 뉴라이트가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아니면 가져와 봐.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국정브리핑을 할 때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니 이런 거더라. 이래서 이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변명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전 뉴라이트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렀단 말이에요. 이게 불리하니까 모른다 그랬어. 다 그냥 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의료대란 이거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장에 확인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아니 근데 어떻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가봐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아니 그게 해? 무서운 거지. 끔찍하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다른 걸 떠나서요. 최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치. 건강권. 이 두 가지는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요? 세금 거부를 해도 되는 문제예요. 내 생명을 못 지켜주는 국가에 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 인식을 못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어제 나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고 지금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역시 대통령이 역시 어제 감화는 최고였다. 진짜? 모든 거를 공부하고 오셨고 네. 국민들이 모두 확신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미쳐 돌아가는구나. 어저께 미쳐 돌아가는구나, 김문수 진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선 후보 나가야 된다 이랬대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해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망하는 게 좋을 것 난 같긴 어디서 하고. 그런지 알아요. 네. 어디서 그랬어요? 그 구구 유튜브 몇 군데에서 네. 조회수 많이 나오는 곳에서 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그런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지지율 한 1, 2%의 정당으로 빨리빨리 전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무슨 30%야, 니들이. 김민하 평론가는 뉴라이트 나름 또 심리학까지만 또 쪽 역사 쪽으로
전문이야. 심리학까지만 역사도 전문이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뉴라이트 모른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르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여기서도 의심하고 있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흉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실제 이 사람은 모를 수 진짜 있다. 모를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른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모른다. 몰라서 저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장점이다. 그렇죠. 제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스개로 장점이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몰라서 얘기하나 보다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이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향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하는 그 태도 이런 걸 보면은 뉴라이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뉴라이트에 대해서 빠삭했으면은 그 뉴라이트 논리를 막 설파를 했을 거예요. 또 어제. 20분, 30분 얘기했을 거예요. 알면, 좀이라도 알면. 막 뉴라이트라는 게 1948년에 뭐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관심 없다. 뉴라이트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일본과 관계 회복을 하고 일본의 모든 거를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세력은 뉴라이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라이트하고 계속 밀착이 되면서 뉴라이트 사람들을 등용을 해갖고 다 이제 꽂은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뉴라이트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뉴라이트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뉴라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은 뉴라이트에 대해 별 관심은 없고 그런데 뉴라이트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뉴라이트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난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라고 치워버린 다음에 다만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요직에 있는 거는 내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가 아닌 다른 방향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모범답안인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심리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잖아요. 박사 수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래도 진중권 씨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으로 착착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런 식의 인사할까 왜 저런 식의 말할까 좀 그런 거 좀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자기가 잡아나온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씩 다시 병주고 약주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KBS 그러니까 MBC 방송 그 박문진 이사들 이제 신청해가지고 됐던 걸 보고 KBS 이사진 5명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방통위에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반대쪽. 방통위에서 이제 임명해가지고 방통위 쪽 변호사. 네, 방통위에서 임명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이쪽하고 싸울 변호사. 정부 측 변호사 누굽니까? 네. 임성근 변호사예요. 옛날에 그 사법농단 때 양승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많았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못 벗었던 분이에요. 그분도 결과적으로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을 말하자면 그 수사받고 탄핵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번에 방통위에서 임명을 했어요. 아, 정부 측 변호사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방통위에서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방통위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이는 그런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준석 임명한 거라든가 김태규 임명하는 거라든가. 게다가 김태규는 나는 변호사 잘 모르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청문회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임성근 변호사가 지금 임명이 됐다는 거는 야 진짜 특이하다. 자기가 그렇게 짓밟고 자기가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왜 또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찾아갖고 인사하고 밥 먹고 막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좀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 뭐 자기가 옛날에 해줬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법농단은 자기가 사실은 그 판사들은 사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정말 이 심리가 이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이해되죠. 왜 안 돼요? 어떤 심리예요?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놀이요? 대통령 놀이. 아, 대통령 놀이를 한다. 대통령의 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즐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본인만 잘 이 5년을 버티면 되고 본인의 배우자만 잘 버티면 돼요. 잘 살면 되고 해외 순방 잘 가고 내가 벌 줬던 사람 풀어주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없어요.
어제 제가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이분은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예를 들면 의료 이 사회 현장에 대한 현장 붕괴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검사로서의 법률적 지식도 없고 뭐 역사적 뉴라이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부속실 성취에 대해서도 공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내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분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어저께 자인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놀랬던 게 이분은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왜 구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김영석 구수를 했는지 알겠는데 난 구수로 들었어. 구수는 아니고. 근데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정말 여야 그다음에 온 나라의 광복회까지 역사계가 두동강이 났는데 김영석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뉴라이트가 뭐야?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거나 본인과 본인 배우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요 보니까 좀 뻔뻔하고 뭐 후화무치한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거짓말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김영석이 누군지 알겠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송진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김연아 평론가가 쫙 그 분석한 게 있거든요. 김영석이 왜 임명됐을까? 아마도 송진우의 손자인 송산흥현 교수가 누구죠? 윤석열의 뭐 석사 논문인가를 봐줬다며. 지도교수였다 그러면서. 예? 그 지도교수 뭐 고인맥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나 뭐 어떤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지향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하고 철학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 한번 써봐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누가 이 추천하던데 내 은사님이 뭐 예를 들면 누가 이 써보라 하던데 또는 내가 옛날에 수사를 해봤는데 그때 내가 수사를 해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믿을 만하던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수사를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좀 보답을 해줘야겠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20여 년을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많이 챙겨준 후배가 이제 와서 날 배신해?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위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걸 뭐 어떤 확신을 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지만은 추정이야, 추정. 그렇죠.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김영석 관장이 최근 보도를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보면은 국가보훈부에서 벌써 이분이 뭐 독립기념관장 되기도 전에 거의 이분을 대상으로 해갖고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뭔가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라고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4월에. 그렇죠.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요 용역을 할 때 그런 연구자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뭐 이승만 연구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는 뉴라이트와 관련된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법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할 때 그 이승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보수주의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승만 김구 구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김구를 폄하해야 된다 이 구도거든요. 왜냐하면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이거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임정의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구 계열이 훨씬 더 그것을 중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김구는 격화시키고 이 이승만은 높여야 된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송상현 교수의 이 할아버지 되는 송진우 선생이 당시에 김구 선생으로부터 암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증명된 바는 없는데 당대에 그냥 의심이 있었을 뿐이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이 송상현 교수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김영석 관장이 자기가 맡았던 재단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일 때 뭐 송진우 재평가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러고 월간조선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그러면 송상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뭐 검토해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면 보훈부 장관한테 이 사람 괜찮다던데 한번 독립기념관장으로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이 관계지향적인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뉴라이트 철학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거냐 마는 거냐, 뉴라이트인 거냐 아는 거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맥이 작동하고 관계가 작동하면 이거는 다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다. 무서운 거죠 사실. 사실 우리가 그때 김태우가 우리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그랬죠. 때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것도 모른다고 저렇게 말하지? 그 대통령한테 신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태우 말이 딱 맞았어요. 정확했어. 정말 모른다. 게다가 대통령이 나 몰라. 스스로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모든 실권을 그냥 김태우한테 다 넘기고 네가 뭐 오다 내리면 내가 다 도장 찍어줄게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인사가 지금. 그러니까 김태우가 맞춘 게 아니라 김태우가 시킨 대로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 나가서 느낌상. 대통령님 제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럴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요 본인의 주관보다는 옆에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듣고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인사 조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자를 한 사람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 본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제 그걸 고백했어요. 만약에 나는 이제 모른다. 본인 지도교수였다면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지도교수였다면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추정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봤었던 검사 출신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저 김민하 평론가가 했던 그런 이야기. 논문 지도교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의 친분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뭔가 만약에 진짜로 부탁이 가잖아요. 저랑 가잖아요. 절대 거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추정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랄지 본인의 어떤 관계지향적 이거는 이제 관계지향적이라는 게 이게 부정부패를 솟아시키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게 철학이나 가치지향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구 선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한테 내가 어떤 정책과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지지해 주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정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지향이라는 거는 야, 니 나랑 알아? 이렇게 해서 어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의 먼 팔촌이네. 이게 한국적 옛날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을 설명하는 심리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지향적, 과제지향적, 그다음에 그렇죠. 관계지향적 이렇게 되는데 네.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김건희가 했던 비즈니스 스타일도 바로 이런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 대통령 부부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뭔가 관심을 쏟아주고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그 상응한 대가를 줄게.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 태도도 정말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 뭡니까 의대중원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막 가르치듯이 막 거의 뭐 손으로 꽝꽝 치려고 하고 그랬던 어떤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뿐만이 아니고 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거만한 인간이야.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용산으로 옮기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본인이잖아. 네. 본인이잖아. 본인인지 모르죠. 근데 제2 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또 가까이는 우리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대통령 배우자는 본인의 마누라지. 예. 김건희지. 김건희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도 없다. 누가 용산 가라 그랬어? 왜 갔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받들고 함부로 못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겠죠. 이 부속실 만들어야 되는데 했더니 추측건데
공간이 좀 나와? 나는 저기 파우더룸도 있어야 되고 사우나도 있어야 되고 좀 있어야 되겠는데. 아, 그 관저에 있다며.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려면 또 여기서 또 똑같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도.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재정, 긴축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 말을 떠들어대면서 전 정부 탓하면서 지금 그럴 일입니까? 보면은 이부속실 설치해봤자 직원 5, 6, 7명인데 칸막이 쳐놓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거기서 결제해요? 아니잖아요. 서 소장님이 잘 몰라서 결제할 그러는데 수도 있죠. 관저에서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가 만나는 비즈니스맨들이랄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새 그 그룹이나 이제 재벌 그룹에서 뭐 만들어줄까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전무 이상이나 부사장 이상들은 이렇게 요구를 해요. 뭐 화장실, 개인 화장실 필요해? 뭐 이런 거 따로 만들어줘요. 임원실에다가. 근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샤워룸이래. 샤워룸. 내가 최근에 이제 재계인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는 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야. 사우나에서 보통 비즈니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뭐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뭐 일하면 되는 거지. 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 있다가 그냥 관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지.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네. 미천한 우리가 잘못이야. 이제 저 위에서는 말이죠. 샤워실이 기본 옵션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정신 차려. 근데 미천한 갑자기 미천해졌어. 원래 하고 무사긴 한데. 죄송합니다. 미천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2부속실장이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시면은 어디서든지 하시고 그거는 뭐 어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하시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천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2부속실장하고 지금도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가 뭐 하면 도와주는 인력이 있다면서요, 지금도.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 사람들이 그냥 제2부속실로 편제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책상을 뒤로 밀고 옆으로 밀고 옆에 파티션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책상을 모아놓고 이부속실장 책상 하나 놓으면 제2부속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천한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우리 생각 그렇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5층도 있잖아요. 5층도 그러니까. 같이 이게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다는 거 아니야. 장소가 마땅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흥분하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천한 느낌이 여기 써있어요. 윤석열. 최경영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용산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나는 장소 그런 거 얼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회의도 그렇지. 아무 데서나 하면 되고 맞아. 옷도 막 벗어도 되고 넥타이도 그렇죠.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자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데서나 회의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이분은 뭐 우통을 다 벗고 해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러닝셔츠 하나 입고 해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뭐 공간 얘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안 되는데 제2부속실은 하자 그러면 집에 가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제2부속실은 하자. 근데 싫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하나 그랬는데 처음에는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됐지만 또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뭔가 대답을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걸 근거는 될 수가 없고 제2부속실은 만들자 그러는데 여사님은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사님은 설득을 못하고 이제는 아무 말이나 이제는 근거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는 공간이 없다. 이런 우리 미천한 것들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대는 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용산 5층에 있다니까요. 그 공간이. 그 대통령 부부가 쓰는 그때 토리를 데리고 찍었던 그 대통령실 2층, 5층이 김건희 여사가 와서 좀 쉬고 대통령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5층에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나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 말처럼 하기 싫어서 또 밀거나
공간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만들면 공간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다시 또 수그러들어서 한남동만 갔다 오면 대통령이 바뀐대요. 입장이.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하면 못 만드는 거다 이거.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하여간 뭐 아니, 주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 문제 아니 공간 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합동참모본부 있잖아요. 네, 합참. 지금 더부살이 하잖아요. 합참도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국방부 정사에서. 2년 됐어요. 2년. 근데 합참이야말로 진짜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국가부의 가장 중요한 합참이 새빵살이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이번에도 편성 안 했다는데 2025년도 예산 편성도 요구하지 않았다. 경호 업무 예산으로 한 1,000억을 썼기 때문에 아마 더 배정할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자리 뺏겼죠. 그 다음에 다른 데랑 합쳐져가지고 지금 좁아 터지죠. 아무것도 아니 전쟁 나면 합참은 그러면 어디에서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용산 이전 당시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그랬죠. 한번 해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디 남태령이나 이게 어디로 옮겨가지고 뭐 하는 방안까지 이전한다고 그때 남태령 얘기 나왔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랬던 건데 지금 안 될 판이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도 공간이 없어갖고 못 만든다 이러면은 합참이 기능을 뭐 제대로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러지 않아도 국방을 튼튼히 하자고 하는 정부고 국내의 반국가 세력까지 지금 6.25 전쟁 얘기까지 하면서 걱정을 하는 정부 아닙니까 지금? 예. 반국가 세력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거를 전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거 전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정부면은 합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러면 그 전까지 얘기를 연결해보면은 이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반국가 세력 얘기도 그렇고 무슨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다 허언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합참이 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민간 보상 정책 홍보 지원 목적으로 국방부에 있었던 예산 1,000만 원을 끌어다가 썼대요. 1,000만 원을. 합참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없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지금 뭐 우리가 1조냐 뭐 1,000억이냐 뭐 몇 억이냐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없었고 남의 예산 1,000만 원을 홍보 예산 1,000만 원을 끌어다 썼대요. 그러니까 관저의 드레스룸, 파우더룸, 뭐 그다음에 사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정자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들 돈이면 충분히 그렇게 근데 진짜 되죠. 정자가 진짜 탐이 나긴 나더라. 멋있어요, 멋있기는. 아니 내가 딱 보니까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나 딱 보니까 이게 미술품인 게 정자 자체도 잘 만들었지만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구도뿐만이 아니고 미술 작품이 이렇게 쭉 그 실루엣 같은 거 내려오는 스크린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연 풍광 같은 게 쫙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 아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자랑 요거랑 세트드만. 어? 근데 그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제 똑같이 구현을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엔날레에서는 그랬었거든. 야, 너무 멋있더라. 야, 이게 뭐 저로서는 잘 미천한 저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고 심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심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집 짓고 이렇게 뭐 거기서 살고 요리하고 뭐 가상 공간에서. 심즈 같은 얘기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쫙 절묘하게 그것도 한국적 미를 쫙 해놓고 코바나 콘텐츠 회장님다워. 뭔가 이렇게 미적인 부러워? 네, 부러워.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더라. 아니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의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근데 불법 정축을 해놓고 나서 그 정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못 해주잖아요. 기밀이래잖아요. 기밀. 부러워. 진짜 부러워. 아니 그리고 얼마나 이게 쫀쫀한 정부인지. 아니 쫀쫀한 정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쫀쫀한 인간이야. 윤석열 씨가 나는 그런 것 같아. 나 요새 대통령이라는 말도 붙이기가 싫거든. 그래서 최대한의 이제 그거는 A는 윤석열 씨 정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잡혀가요 그러면? 아니 그 마음대로 하시고요.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시고 윤석열 씨가 적당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에는.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그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비행기도 안 태워줬잖아요. MBC. 네, MBC. 지금 2번인가 3번째인가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순서가 조선일보 뭐 KBS
SBS 뭐 해가지고 손 이제 적당하게 자기들 생각대로 방송해주고 뉴스해주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쭉 하고 MBC는 질문 한 번도 지금 못했대?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뭐 이런 쫌생이들이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새로운 건 아니니까. 네. 나는 근데 새롭지는 않다. 그냥 일관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한번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고 인정하고 용인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좀 지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오히려 이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중간에 갑자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MBC에게 뭔가 다르지 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공정하게 하지도 마.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불공정하게 계속해서 하면서 MBC만 죽이면 우리 정권이 살아. 이 기조를 그냥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게. 근데 이게 지금 정부 관계자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관료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MBC라는 한 3,4천 명 근무하는 조직이에요. 예? 3,4천 명 근무하는 공영방송사와 대통령이라는 한국 최고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 대내외의 한국민을 다 대표하는 인간이에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 포함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와 MBC의 신뢰도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 정부 끝난 거야.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이 정부 끝났어. 지난번에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예. 기자회견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매체에만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거는 또 외신만 질문시켜주고.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신문만 질문시키고 그래가지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그러면 외신에 질문 시킬 거면은 좀 나라를 골고루 질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본 언론은 질문 시켜주고 왜 중국 언론은 질문 안 시켜주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이런 욕을 먹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더 가는가? 오기를 이렇게 부려가지고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거냐,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정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정 행보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무료 총 78만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비교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습니다.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할 때는 최대 30만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원을 통해 가입 후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면 가입한 만큼 추가 5만원 혜택도 무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요. 별개로 통신사 결합을 통한 요금 할인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670-2571 전화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과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교과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하나 정도 남았는데 김인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을 좀 많이 강조를 했네요. 좀 많이. 네, 좀 많이 강조를 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주의 대신에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제일 앞에 실으면서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민주주의란 말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대신 그냥 표현을 그렇게 바꾼 것도 문제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를 않고 참고자료랑 연습 문제 형태로 제시했대요.
아 그래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연습 문제에다가 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자,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 그림 같은 거를 조금씩 인용을 해줬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한다. 이제 이래서 가급적 말을 하지 말아달라. 예. 이 기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본문에서도 한 문장으로만 설명이 돼 있대요. 이게 한국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인데 뭐라고 했냐.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했대요. 위안부 무슨 문제. 말이야 이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 이게 끔찍한 끝이야. 삶은 뭐야? 이게 끝이야. 네. 이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끝이야.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서술 안 했네. 성착취 문제를 않는 거예요. 이게 중일마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 아 거슬리면 안 되지.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될 뿐더러 역사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 기술해야죠.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한 게 끔찍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말씀드리면 이 위안부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공식 명칭으로 다뤄져 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왜 애들에게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무섭나 아니면 일본이 싫어하나요? 그 위에는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번 검정 교과서가 선택이 되고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이 국정교과서의 역사 논란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허점들을 여기 내포하고 있다라고 제가 취재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 그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금 선택된 교과서 중에 새로운 출판사가 하나 있답니다. 이 업계에서는 교과서계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그 출판사가 아마 많은 내용을 뉴라이트에 준하는 역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좀 얘네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약사, 미래엔, 그다음에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내메듀, 천재교과서 동화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새로운 데는 리베르스쿨 정도 아닌가? 리베르스크나 뭐 시마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 자체가 저는 역사 논란의 중심의 시마스. 장이 돼버릴 공산이 크다. 미래엔. 근데 이제 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같은 경우에 잘 보면은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막 이렇게 굉장한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사실 표현하고 싶은 게 100이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 정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표현하지 않고 싶은 것도 남들은 한 100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한 20은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일드하게 지금 가져가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이거를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다 좀 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게 왜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요거를 방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정권 때 그 논란이 됐던 한국 역사 그 교과서 있잖아요. 예. 그때는 자기들 주장이 한 100이라고 하면은 그때 한 70, 80까지 넣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외면받아가지고 실패했다는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젊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서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대로 서술 안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도 어떻게 주장할 거냐면은 끌려갔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끌려갔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피해갈 거고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표현 안 했다. 정부 수립이 됐다고 했다. 이렇게 방어할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 요 정도는 우리가 했다. 이렇게 다 방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고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부분을 다 피해간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네. 부정선거랄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공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 잡히게. 예. 빼거나 그게 역사적인 평가라고 할 것인데 예. 그러니까 과는 아예 축소시키고 예. 공을 부각시키면 이거는 조금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그렇죠. 보기 힘들죠. 예. 빼거나 문장 하나 넣어놓고 알리바이 하나 딱 남겨놓고 이거 우리 했다라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조희연 교육감은 저는 근데 좀 상식적으로 법원 판결이 해직 교사를 특채한 게 교육감을 자를 일인가? 그럴 범죄인가? 이게 집행유예를 받을 범죄예요? 그러니까 해직 교사를 특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이거잖아요. 저는 아니 근데 이거를 조희연 교육감이 돈을 받거나 해직 교사들한테 무슨 뭐 부당하게 무슨 뭐 이렇게 청탁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명분이 그때 그렇게 해직을 당했으면 조금 좀 절차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특채 형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교육감의 본인 생각에는 교육감 재량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거를 대법원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윤석열이 지난번에 있잖아요. 정직 몇 개월인 거 받았잖아. 20원이. 검찰에서. 그것도 저 국정원이랑 뭐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하여간 뭐 짜고 유호성을 간첩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었던 거잖아요.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아주 무리하게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본 내용은 그거죠.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네. 미리 내정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내정을 해놨다. 임용하려고 절차에서 공개 경쟁 시험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을 하고서 이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경쟁 원칙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근데 그런 뭐 그러네요. 그 뭐 법원에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해직 교사들이 해직되게 된 경위가 참 이제 조희연을 위해서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아 그러네. 이거는 뭐 나중에 교육감 선거하면은 당장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교육만 생각하고 뽑는다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인데? 보수 쪽에 인지도 싸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쪽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는 이제 이주호 물론 전 교육부 장관 자기는 이제 안 나온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이주호가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안 나온다는 말은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 나오라고 지금 보수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박선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박선영 의원이 그 교육감 후보에 자주 나왔지. 맨날 나오는 그 여자분인데 이번에 그분이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진보 쪽에서의 그 인지도가 높으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아주 인지도가 팍팍팍 들어오는 그런 대중적인 분들은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가 정말로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게 되면 진보 쪽이 조금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인지도 싸움으로만 가게 되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거 선거하는 날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수요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매우 낮아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 교육감 선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진영 간의 조직이고 최근에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사례들을 보면 보수 측이 분열돼서 그렇죠. 우리가 당선됐던 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꼭 유리한 선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뭐 당에서도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교육감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조희연 교육감을 별개로 서울시 교육에 대한 중추를 진보가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역사 논란의 중심에서 또 이게 하나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인물, 인지도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단기간이니까. 프레임 싸움.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검정교과서가 오늘 되고 나서 역사 부분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지키자. 쪽에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주자.
이렇게 가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선거를 이끌 수가 없어요. 예, 당에 나설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이 교육감 선거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금 더 응축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선거하면 어디서든지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립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느냐 마느냐 결국 그건데 결국은 이제 어려워요. 항상 그 보수 진영은.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은 이 예를 들면은 뭐 조직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동안에 단일화를 해온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이제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수는 그게 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 왔는데 안 돼 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항상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목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야, 이 교육감 직선제 하지 말자라든지 안 되니까 러닝메이트제를 하자. 아예 정당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공학적인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런 거에 지금 시선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 선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노선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진보 교육감 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쟁 제한적인 그러한 어떤 어려운 교육보다는 뭔가 그런 교육보다는 좀 더 다양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뭔가 인간으로서 좀 더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후보들은 또 그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구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보수 후보들이 늘 뭘 얘기하느냐. 정교조가 학교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해갖고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프레임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또 갖고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5명 그때 특별 채용했다고 하는 그분들은 왜 그때 해직이 됐냐면요. 전교조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 게시물을 게시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가 이제 중립의무 위반 이런 걸로 그때 해직이 됐고요. 2008년도 교육감 선거할 때 선거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그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채용, 이 사람들이 거리를 떠들고 제대로 이제 못하니까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육감 네가 이 사람을 특별 채용하려고 내부적으로 짜고 한 거 이거 옳지 않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서 해직됐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이지가 좀 않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 조희연 교육감이 했던 그 공개 채용 결과 과정이 정말로 그랬는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관련해가지고는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